배가 불러. 그래서 이제 치킨을 이렇게 한 박스 갖고 오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거를 소련에 갖고 오면 좀 그렇잖아. 근데 치킨이 한 박스가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나는 한 박스 살 돈만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 저쪽 방문을 열어보십시오. 저 안에 치킨 1000박스가 있습니다. 요걸 가져가려면 저 안에 있는 방에 것도 다 옮겨야 됩니다. 이러면 고민되죠. 어차피 나는 이거 먹을 거 아니었거든. 근데 안 뺏기려고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니까 너무 많은 거야. 가져올 치킨이. 그리고 저쪽 방에 있는 치킨은 뼈 치킨이야. 양계산. 살도 없어.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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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분은 과학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달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환호하는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또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대중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했던 분이죠. 인간은 우주 정거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주에 생활하는, 우주를 생활권에 놓고 우주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로켓을 이용해서 달로 비행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폰 브라운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결국 실제로 실현해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본인 힘으로. 수많은 또 어떤 자본과 인력 이런 것들을 끌어냈겠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못 그러니까.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라는 네. 얘기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1952년에 나온 최초의 책 표지입니다. 화성으로 봤어요, 떠나는 그러니까. 인류의 모습과 관련된 책이에요. SF 소설입니다. 1952년에 났고 위에 보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 써 있죠. 오. 네네네. 그러네. 네, 책도 그러네요. 썼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SF 소설을 써서 와. 출판사로 보냈어요. 좀 출판해달라고. 야, 네. 그 와중 SF 소설을 써가지고. 예, 여러 버전이 나와요. 여러 버전. 지금 보시면은 아. 왼쪽은 1961년, 오른쪽은 1962년에 나온 버전입니다. 네. 이게 네. 화성 탐사 계획, 그러니까 프로젝트 말세예요. 와. 화성 탐사 계획에 내재된 문제와 가능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표지가 세련됐죠. 200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와. 여기서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뭐죠?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야. 야,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돈을 끌어들일 줄 아는 그 전략가를 가지고 있다. SF 이걸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쵸. 그리고 정말 꿈과 희망이 되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행성, 화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썼어, 글을 또. 아, 그렇군요. 왠지 지금 어떤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절대 갈- 도달할 수 없는 갈 무언가. 거니까. 갈 거니까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시장을 만들고 돈을 끌어모으고 세상을 바꾸는 바로 그렇죠. 이분이 떠오르죠. 아, 네, 이분이 사실 굉장히 폰 브라운과 비슷한 느낌을 줘요. 일론 머스크. 어떤 그쵸? 면에서는. 근데 그죠? 요 정도는 사실 충격적인 게 아니죠. 그쵸. 그렇죠. 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폰 브라운이 이 책을 썼던 시절 네. 195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952년. 70년 전인가요? 70년 전이죠. 네. 네. 여러분 진짜 이거 채널 고정 주목하세요. 네. 아 30초 후에 공개하고 싶다 이거. 아, 이거 설마 뭐 등 한번 까고 하시던가요? 아 지금 한번 까. 야 지금 한번 까. 따라라라라. 날 좋아. 투루루. 짜잔. 유니버스. 곧 출시될 누리호. 굿즈입니다. 예.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이분이 정말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70년 전에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로켓 공학자가 지금의 일론 머스크를 예측했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예측을 했다고요? 이런 예.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측했다면. 2022년에 에이, 화성 에이, 갈 설마. 거니까 누가 도지코인을 이거 만들고 진짜 웃깁니다. 뭐 이런 거야? 다음 장 주세요. 설마. 네,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와, 1952년 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쓴 헐. 소설 마스 프로젝트의 미쳤는데? 일부입니다. 물론이라는 글자가 있어. 두 번째 단락에서 네. 우리 양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더 마션부터. The Martian government was directed by 10 men, the leader of whom was elected by universal suffrage for 5 years and entitled Elon. 일론. Elon! 이 뭐야?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대박입니다. 이게 와. 뭐냐면은 재미있는 건 네. 폰 브라운이 52년에 쓴 소설에 일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사실은 일론이라는 이름을 나는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 그쵸. 예를 들어 뭐 마크, 제임스, 뭐 마이클 빌리?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야. 일론이라는 이름은 진짜 너무 이상한 이름이야. 너무 이상하지. 일론 머스크 이전에 나는 일론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궤도 같은 이름이지. 그렇죠. 근데 화성의 지배자가 이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 인류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해놓은 SF 소설에 일론이라는 화성의 지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채팅으로는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네. 저걸 보고 이름을 일론으로 지었다. 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놀라운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봐봐. 어. 어머니가 어. 저 소설을 보고 이름을 일론으로 지었어. 지었어. 근데 그 일론이 이렇게 도지코인하고 트위터 하면서 화성으로 간다고 주장해. 그게 모든 어머니가 내 자식의 이름을 일론으로 지어도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인데 이름이 그렇죠. 요리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인데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굉장한. 어떻게 일론이라고 해? 아까 나온 그 문구 자체에서도 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일론이라는 대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보여주시죠. 우리 네. 아예 그냥 우리 양님이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그 어떤 화성의 정부가 10명에 의해서 이렇게 꾸려졌는데 구성이 됐죠. 네, 근데 거기서 리더는 어떤 참정권을 통해 5년간 이렇게 참정권을 통해 이렇게 투표된 그렇죠. 선출된 이름하여 그 이름은 일론. 일론을 선출한 거야. 일론을 선출한다. 와.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저 일론 지금 계속 일론이 나오잖아. 화성 봐봐. 정부인데. 일론.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와. 이제 일론과 그런 어떤 내각들은 이제 어떤 법을 제정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네요. 대박입니다. 아무튼 저는 70년 전에 일론이라는 이름이 심지어 화성의 지도자로서 로켓 공학자의 SF 소설에 등장한다라는 것, 저는 정말 이거는 충격 그 자체, 소름 그 자체가 아닌가. 그것도 어떤 다른 소설가분이 쓴 게 아니라 폰 브라운이 쓴.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화성에 정말 가고 싶던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온 사람이 일론인데 일론이 또 화성에 가고 싶어해. 그러게요. 와, 대박입니다. 신기하네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사실은 대박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폰 브라운은 왼쪽 분 낯이 익지 않습니까? 왼쪽? 왼쪽 아실 수도 있는데. 뭐지 이거 디즈니? 그렇죠. 아.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와 함께 교육용 영화도 제작을 해요.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저렇게까지 활동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국방부 장관 수준인데 뭐 총리 수준이고 기술 이사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월트 디즈니랑 나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 나가서 막 과학 이야기 들려주는 거야. 근데 좀 뭔가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그 치의 그 핵심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를 안 듣고 이분이 한 소통 행각들만 미국부터 시작하면은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일단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별걸 다 했네,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아주 우수한 과학자면서 위대한 로켓 공학자고요. 우주 기술 산업에 아주 유능한 전략가고요.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폰 브라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펙이. 우주 여행의 아버지, 로켓 공학의 아버지. 그런데 독일 나치의 로켓 기술 개발을 주도하면서 인류에게 끔찍한 공포를 선사한 장본인이야 또.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게 V2 로켓을 만드는데 동원된 포로 수용소 수감자들의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 실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연출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는 사진인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V2 로켓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죠. 네네. 많이 돌아가셨다. V2 로켓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 오히려 V2 로켓을 만들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놀라운 점이죠. 그게 네. 만드는 것도 엄청 그쵸. 위험 요소가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V2 로켓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상처를 입혔다 수준이 아니라 V2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폰 브라운이 포로 수용소 수감자들을 향해서
뭐 수감자들을 향한 뭐 가혹행위라든지 뭐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목격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고 수용소에서 수감된 사람들이고 근데 생각해봐. 포로로 왔어. 네. 이 사람들은 뭐 아무런 권한도 없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을입니다. 이들을 로켓 개발에 투입해야 된다는 그 악마적인 아이디어.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혹행위나 죽음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공장 복도를 거닐거나 지나다니면서 수감자들이 경험하는 시련이나 고된 중노동은 충분히 봤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았겠죠. 네. 폰 브라운이 물론 이 수용소에 직접 방문을 한다던가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지만 분명히 폰 브라운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폰 브라운 정도의 권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발언 여부에 따라서 이 수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VT 로켓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분들 제대로 잠은 주무시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루틴을 따라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좀 이분들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 인권은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으면은 어쩌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워낙에 높은 위치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폰 브라운은 로켓 개발을 위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방관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폰 브라운의 자필 편지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편지는 아니에요. 그 편지는 못 구했고 그냥 폰 브라운의 자필 편지입니다. 이건. 아, 예. 네. 심지어 V2 로켓의 부품을 개발하는 담당자한테 네. 편지를 씁니다. 폰 브라운이. 포로 수용소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자신이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예, 라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 수용소 수감자들의 노동력이 괜찮은 거야. 내가 좀 쓰자. 가 되는 거죠. 아니 갈아 넣으니까 오. 괜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은 정말 악질이었다. 정말 나쁘게 본다면 이분은 경쟁자였던 소련의 세르게이 코롤료프입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갈아 넣은 분이죠. 그러다 일찍 가셨죠. 오직 로켓과 인공위성에만 러시아는 모든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 코롤료프를 중심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미국은 폰 브라운을 연구에 갈아넣는 대신에 그가 나치였다. V2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아주 혹독하게 이용했다라는 식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우주 경쟁, 우주 기술 개발 경쟁 초기에 소련에 뒤처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롤루프가 폰 브라운보다 너무 뛰어난 천재라서 소련이 앞서 나갔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미국은 폰 브라운에 대한 평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폰 브라운이 이 우주기술 개발에 올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는 막 인터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나요? 따로? 여러 가지 시작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폰 브라운의 과거 행적을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나치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과학자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예, 과학자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세탁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정부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을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폰 브라운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에게 뭘 빼내고 싶지 이 사람을 메인에 세우고 싶지 않았거든. 그치.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스푸트니크 올라가, 라이카 올라가, 최초의 강아지 우주인 우주 강아지 올라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목격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폰 브라운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워낙에 본인만 알고 있던 것들이 많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갖고 어쨌거나 뒤처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인류가 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된 수많은 원동력이 폰 브라운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과 굶주림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더욱더 강하게 선사한 게 바로 폰 브라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폰 브라운이 그렇다면 조국을 위해서 영혼을 바친 과학자냐? 조국이라 하면 독일인가요? 독일.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좋게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과학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약간 네. 포장을 한다면 그쵸.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씨가 세상을 주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히틀러의 곁에서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폰 브라운은 독일의 희망이라 불렸습니다. 고위 장성들을 비롯해서 히틀러를 비롯해서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폰 브라운을 외치며 폰 브라운에 열광하며 폰 브라운을 인류의 희망이라 여겼어. 네, 그 정도로 모두가 그를 찾고 모두가 그에게 올인했던 시기입니다. 솔직히 나치 시절에 폰 브라운만큼 대접받은 과학자가 있었나? 라는 식의 평가를 하는 분도 계세요. 와. 네, 좋은 대우를 받았어. 그런데 전쟁 막바지에 깊은 고민 없이 뭐 깊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행보를 보면 너무나도 태세전환이 빨라. 깊은 고민을 했으면 적어도 여러 가지 뭐 액션이 있었어야 돼요. 끝까지 설득 당하면서도 뭐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막바지에 깊은 고민 없이 적어도 밖에서 봤을 때 깊은 고민 없이 자신의 나라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그 나라의 희망이라 여겼던 그 과학기술을 송두리째 적국이었던 미국에게 바칩니다. 그렇지. 또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독일 정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방에 모든 거를 역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를 양님만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뭔가 개선하기 전에 이미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패를 합니다. 네. 진짜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해. 그때 갑자기 일본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 너가 정말 한평생 편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너의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한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양님이 다음날 비행기 바로 타. 그래서 도쿄에서 온천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 모든 하드디스크. 개자식인데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나쁘네요. 싹 아니 제가 또 주어로 들어가니까 그치가. 되게 개자식인데요. 네. 싹 이거를 모아다가 고스란히 맞춰요. 이걸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은 히틀러의 무기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히틀러의 무기 연구소가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평가해요. 폰 브라운이 한 행위는 히틀러의 무기 연구소를 미국 땅에 그대로 세운 수준이다. 연구소 자체를 그대로 세운 거야. 그 정도까지 평가를 합니다. 미국에 투항한 직후의 폰 브라운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왼팔에 뭐가 있죠 지금? 깁스. 맞아요. 네. 지금 왼팔이 깁스를 했어요. 어. 당시 미군은 폰 브라운이 일부러 깁스를 한 게 아니냐 의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여기다가 뭔가를 숨겼나? 아니면은 뭔가 좀 동정표를 타려고 했나? 제가 왜 닫혀 있지?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어요. 미군 자체도. 그런데 실제로 폰 브라운이 전쟁 말기에 타고 가던 차가 큰 사고를 당해서 팔에 부상을 심각하게 당했어요. 다행히 저 팔은 나중에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됐고요. 네, 근데 이 당시 폰 브라운이 데리고 미국에 투항한 과학자가 132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 300여 명.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 투항 과정에서 폰 브라운이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자세가 다리를 딱 꼬고 미군들하고 딱 협상을 하는데 딱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 있는 거야. 협상하는데 이제 그래갖고 폰 브라운이 욕을 합니다. 우리 팀 전원 132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수용해달라.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가는 것도 비용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뭐 이거 쉽지 않은데? 원래는 폰 브라운과 그 밑에 있는 핵심 인력만 데려가려고 했었어. 근데 폰 브라운이 딱 다리 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132명이랑 가족들 다 안 데려가? 아 그러면은 나 소련하고 얘기해볼게. 얘기해볼게요. 딜을 친 거죠. 와. 네. 근데 저 정도 위치까지 진짜. 갔는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협박을 한 거야. 협박을 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 진짜 화나겠다 진짜. 진짜 열받는데 소련에 뺏기면 뺏기면은 저 132명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엄청난 걸 만들 거 아니야.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소련도 뭘 많이 데려갔는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리상도 또 가깝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미 나는 배가 불러. 그래서 이제 치킨을 이렇게 한 박스 갖고 오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거를 소련이 아까면 좀 그렇잖아. 근데 치킨이 한 박스가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나는 한 박스 살 돈만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 저쪽 방문을 열어보십시오. 저 안에
치킨 1000박스가 있습니다. 요걸 가져가려면 저 안에 있는 방에 것도 다 옮겨야 됩니다. 이러면 고민되죠. 어차피 나는 이거 먹을 거 아니었거든. 근데 안 뺏기려고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니까 너무 많은 거야. 가져올 치킨이. 그리고 저쪽 방에 있는 치킨은 뼈 치킨이야. 양계산. 살도 없어. 근데 일단 가져오는 거야. 왜냐면은 나 이러면은 지금 나 저쪽 가서 배고픈 사람 먹여줘. 그럼 너 못 먹어 이제. 그래갖고 결국은 폰 브라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30명 전원 수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미국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폰 브라운을 비난했어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고 폰 브라운은 비난을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적용만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좀 욕이 나오죠. 네, 그래서 폰 브라운을 비난했을 때 폰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폰 브라운이 나의 과학은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삼촌을 위해서 일하던 오직 부자 삼촌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어떤 삼촌이건 나는 그냥 부자 삼촌이 필요한 거다. 나는 항상 부자를 위해서 일할 거다. 그리고 나는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심플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재 로켓 공학자인데 그저 로켓과 우주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계속 구상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기회주의자인 걸 본인이 말을 했네. 그러니까. 근데 뭐 행보가 너무나 빼박이라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오늘 방송 보고 조금 우려되는 게 폰 브라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많았던 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까 봐. 근데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같이 얘기해야죠. 네네. 왜냐면은 같이 얘기하죠. 이것까지 알고도 진정한 진성 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측면을 보고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폰 브라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갖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정의란 무엇인가? 왼쪽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존 F. 케네디 대통령. 예. 독일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서는 게 정의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 왜냐면 독일은 어쨌거나 그때 침략 전쟁을 했던 그쵸. 굉장히 전범국이고. 전범국이고. 그러면 독일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서는 게 정말 정의로운 건가? 왜냐면 어쨌거나 폰 브라운이 철학적으로 히틀러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 나는 이제 히틀러를 떠나서 정말 자유와 평화의 땅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돼서 미국을 섬기겠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행동이었을까? 아니면은 그저 자유를 갈망한 사람이었을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인의 목숨이 너무 소중하니까 132명 그리고 가족들 300명까지 다 옮기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와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했다면 이 포로 수용소의 수감자들의 목숨은 왜 철저하게 외면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행보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는데 정리가 안 돼. 또 워낙 저 시대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 한 행동 자체가 아무래도 좀 반인륜적이다. 그래서 미국 편에 서는 게 정의롭다. 만약에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했다면 전쟁에 승리했다면 폰 브라운이 미국으로 갔을까? 안 갔겠죠. 안 갔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안 갔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의를 철학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행동한 것인가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한 거야. 아마 그대로 독일에서 연구를 계속했을 거고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과학자로만 남았겠죠. 그랬겠죠. 네, 그냥 독일 출신의 위대한 과학자. 끝. 그쵸?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거고. 슬프게도 아마도 이 폰 브라운의 목적은 인류의 진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폰 브라운의 목적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폰 브라운의 목적! 뭐 되게 여러 개가 있었을 예. 것 같은데 개인의 어떤 그 안위와 주변 사람들의 안위와 개인의 성공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주나 로켓에 열정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겠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 한마디로 어떤 영역은 좀 고려를 안 하기도 하고 랩자님 어떠십니까? 저는 시대를 어쨌든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발자취는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인성에서 팬이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성과 성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팬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제 어릴 적 꿈이 인류의 진보거든요. 진짜 좀 중이병스러운 거기도 한데 늘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인류의 진보입니다. 근데 저 처음 봤을 때 궤도님 꽤 오래전인데 네. 꽤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인데 처음 봤을 때
뭐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꿈이 뭐 이제 인류의 진보래요.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초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랑은 절대 안 친해지겠다. 아, 저 양반이랑은 친해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인류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내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하다가 근데 연구를 하고 자라면서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 정도 멍청한 머리로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연구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면 세상에 너무너무 뛰어난 천재들이 많고 맞아요. 그들이 분명히 내 꿈을 이뤄줄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전히 꿈이 인류의 진보예요. 다만 내가 스스로 연구적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자들의 환경을 바꾸고 대중들의 응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서 인류를 진보시키는 게 여전히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간 동안 이빨 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원동력이 있는 거야. 연구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과학자가 얼마나 멋진지, 과학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밤새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 그들만이 인류를 진보시킬 수 있고 나는 거기에 일조할 수 있으니까. 그 지금 일조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뭐 별로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목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근데 뭐 진짜- 저렇게 폼브라운 저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뭐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인류의 진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 문화를 좋아하고 과학자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벌써 양님하고도 정말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아직도 이거밖에 못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꿈은 인류의 진보입니다. 포인트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고. 저렇게. 궤도의 꿈. 근데 같이 가고 계세요. 저의 꿈은 인류의 진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진보를 못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 꿈은 제가 무언가를 해서 인류를 진보시킨 거를 목격하는 게 제 꿈이 아니에요. 그냥 인류의 진보에 일조하면 되고 그게 제가 죽은 뒤 한참 후에 있어도 돼요. 그냥 인류의 진보에 일조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폰 브라운이 정말 인류의 진보, 저같이 이제 어떤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하는 거였으면은 저는 폰 브라운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인류를 위한 소스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본인이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까지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마도 폰 브라운의 목적은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미래를 목격하는 게 꿈이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미래, 본인이 진보시킨 인류의 그 자체를 어떻게든 마주하겠다, 내가. 내 시대의 그 모든 성과와 부와 명예를 내가 누리겠다라는 게 컸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저랑 비슷해요. 내가 그걸 못 봐도 돼요. 핵융합 연구하시는 분들, 뭐 예상 언제 시동하고 뭐 2300년엔 될까요? 막 이런 느낌이야. 그때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우주로 탐사선 보내는 분들. 뭐 몇 만 년이 지나면 보이저가 오르트그램에 갈까요? 내가 그때 거의 이제 모래가 될 텐데. 하지만 그 만년 후를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진보시켰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걸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일론 머스크와 폰 브라운이 비슷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인류의 미래, 인류의 진보를 원한다면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화성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성에 제대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닦는 데 본인의 모든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굳이 지금 충분히 많은 걸 했는데 더 하려고 하고 왜냐면 생전에 화성에 가고 싶거든. 저는 지금 우리가 정말 화성을 진지하게 이주할 행성 혹은 바이오스피어로 타겟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그가 준비해야 될 건 기반을 닦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너무나도 급하게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보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폰 브라운 비슷한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 폰 브라운이 만약에 없었다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갔을까? V2 로켓도 없었고요. 달에도 못 갔을 거고 과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 GPS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과연 황금빛 미래가 펼쳐졌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드는 거죠.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는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폰 브라운 박사에 대해서. 네, 영혼은 뭐 과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철학이나 신념이 없이 연구만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철학이나 신념을 세워서 공공의 선이라는 철학이나 신념을 잘 세워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된다? 선과 악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 편이 선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독일이 승리했다면 지금의 선은 독일입니다. 나치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한 문제들이 뭐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승리를 했어도 약간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독일이 승리했다면 나치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공개가 됐을까? 네, 우리는 아예 모르는 정보만으로 살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게 너무 많겠죠. 그쵸. 지금도 그런 게 너무 이거를 많고. 반대로 적용하면 네. 당시 승전국이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연 100% 공개가 됐을까? 100%안 됐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실이 아니죠. 분명히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실험들을 미국이 한 것들이 정말 신념이 있는 분들의 정말 투서로 인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반인륜적인 실험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100% 가감없이 혹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과학자, 우리 노년의 폰 브라운이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사실은 폰 브라운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끝까지 우주 기술 개발에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요. 끝까지 뭐 화성 가야 된다, 달에도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뭘 또 궤도선을 띄워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하지만 달에 착륙한 이후부터 아폴로 12호, 13호, 14호 쭉 가잖아요. 급격하게 우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식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버렸어. 네, 이제 클리어했어. 또 할 만큼 했지. 할 또. 만큼 했어. 돈도 너무 많이 썼고 이제 허덕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가면서는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붓지도 않고요. 소련과의 경쟁 구도도 사라지고 화합의 모드로 가면서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 정말 올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좀 부드럽게 한번 가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폰 브라운이 원하던 방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장하면서 살다 가셨습니다. 가치 중립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자는. 과학자의 가치 중립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도덕적, 문화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 어쩌면은 가치 중립이라는 게 과학은 자유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학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필요할 때 가치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의 기술의 대부분이 사실 독일로부터 왔습니다. 물리학이나 의학이 특히나 그래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독일을 비난하는 다른 나라들도 독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가져오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다는 거죠.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러면 폐기하는 게 옳은 일인가? 네, 이런 고민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폐기의 선택지가 없죠. 그 어떤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인류는 어떤 기술을 손에 얻고 폐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 선택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가치 평가가 네.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폰 브라운 박사님 준비를 하면서 연결 짓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애초부터 이 이야기를 좀 연결 지으려고 좀 고민을 했었고, 네, 좀 무거운 얘기지만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731 부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인체 실험을 포함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었죠. 네, 이게 1992년 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짜증나네요, 되게. 예, 굉장히 좀 잔인한 사진이고, 요게 사실 이때 인체 실험의 대상을 마루타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아니라 통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람을 인간이 아닌 재료로 본 거죠. 그래서 너무 잔인한 사진들이 많아서 제가 731 부대 박물관 내에 전시된 모형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전쟁 포로들을 마루타로 희생을 시켰
시켰고요.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무자비한 방식으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시 731 부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분들이 계세요. 우수한 성적을 낸 연구자들, 아주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낸 연구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죗값을 전혀 치르지 않았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게 당시 생체 실험 결과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내진데 생체 실험 결과를 미국으로 전달했어요. 그 대가로 저지른 모든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줍니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심지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돈을 주고 다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요청하기도 해요. 강연까지 다녀. 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요. 미국은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인체 실험을 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저 자료가 너무 유용한 자료예요.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돈을 썼죠.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그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 자료를 얻기 위해 일본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쓴 돈이 실제로 저 안에 있는 연구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수준이었어요. 지금 미국 입장은 정말 작은 돈으로 실제로 이 실험을 했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아주 작은 돈으로 입수한 거죠. 돈을 들여도 못 얻는 못해요. 데이터들을 얻은 거죠. 예, 왜냐면은 돈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포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2007년 전쟁과 의학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이게 당시 심포지엄 사진은 아니고요. 예, 심포지엄에서 하버드 대학교 위크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세대의 부정이 은폐되었을 경우 현재 세대의 무거운 짐은 그대로 남는다. 모종의 거래를 통해 비밀로 남긴다면 과거의 죄는 현재 젊은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말이다. 조사를 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성실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과거를 직시해야만 우리가 늘 추구하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과거의 죄로부터 젊은 세대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과거의 부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게 해준다. 이 말이 뭐냐면 어쨌거나 돈을 주고 혜택을 주고 자료를 받고 죄를 덮어. 이게 그분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 젊은 세대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일본의 젊은 세대가 그 과거의 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게 네, 해줬어야 그쵸. 되는데. 즉 젊은 세대가 이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그 과거의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어렵죠.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사실 명언 치고 결론 잘 내거든요. 보통 제가 방송 준비할 때 명언 때리고 결론 잘 냅니다. 근데 사실 답을 내리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교훈, 가치 중립적인 과학자가 되어야 할까? 아니에요. 이런 결론 아닙니다. 그러면은 철학과 신념을 갖춘 과학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철학과 신념이 있는 과학자가 된다고 하면 내가 세운 그러한 철학과 신념이 옳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과학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과학자의 장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그쵸,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장 굉장히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과학자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우리는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저는 제 철학이에요. 신념이고 이게 정말로 옳은 건가 정의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옳은지 정의인지 다른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는 틀린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내가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훈련하게 되면은 신중하게 여러 이야기를 듣고 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저 돈만 목표로 연구를 해서도 안 되고요. 우수한 연구 성과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거야.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생각들, 여러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정말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그런 모든 행위들은 내가 옳다를 기반으로 해요.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분도 뭐 부분적으로는 옳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분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V2 로켓을 만들 것이냐? 폰 브라운 항상 로켓을 꿈꿨어. 우주를 꿈꿨어. 근데 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V2 로켓을 만들 것이냐? 그럼 만들지 말 것이냐? 핵폭탄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말 것이냐? 네, 어려워. 근데 저는 어쩌면 이런 고민들, 어쩌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선택, 과학기술의 진보를 할지 말지 모르는 그 결단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실제 기술적인 고민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스페인의 작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판단이란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은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명언 중에 오래 고민하지 말라, 중요한 건 행동이다,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라, 이런 류의 명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맞아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네. 놀랍게도 이분은 완전 반대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라시안이라는 작가는 주의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야 된다. 저도 행동파거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고민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때만큼은 수많은 명언주에서 그라시안이라는 작가의 명언을 명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의 순간에는 한 번만 그라시안의 명언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세상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고민이 어렵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이 고민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 고민의 순간을 베르너 폰 브라운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때 그는 조금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what if라는 것은 없다. 예, 그러니 이게 실패였을지 성공이었을지 실수였을지 올바른 결정이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고민으로 좀 더 개선된 정답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잘 자요. 되세요.